자, 36번부터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번에 가의 화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자 그랬습니다. 지금 A, B, C, D, E를 읽어보시면 정답이 쉽게 나오죠. 2번에 B에 보시면 삶의 고달픔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깨닫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B를 읽어보시면 고달픔이 누구에게서 온 건지 어디에서 비롯된 건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앞서 역사를 만들어간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지. 지금 화자가 내 삶의 고달픈데 왜 고달픈지 그 어디서 비롯되는지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B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맞죠? 그래서 너무 쉽게 2번을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37번 하도록 하죠. 자, 37번. 보기를 참고를 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라고 했네요. 자, 이 시는 길이라는 상징적인 소재를 통해 잃어버린 나를 되찾으려고 하는 화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시의 화자는 부정적 상황 속에서 자기 탐색과 성찰을 통해 잃어버린 나를 회복을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자, 봅시다. 이때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자라고 했어요. 정답은 3번이죠. 3번 보시면 눈물을 짓는 행위는, 자, 화자가 시 속에서 눈물 짓는 행위는 절망적 상황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노력을 나타낸 것이다. 이 작품을 읽어보시면 화자가 본인이 절망적 상황에 처했다, 내가 굉장히 좌절을 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죠? 그때 눈물을 짓는 이유는 뭐냐면 알잖아. 윤동주잖아. 왜? 부끄러운 거야. 내가 나의 자기 성찰을 해보니 내가 너무나 부끄럽더라. 이런 내용이잖아. 그래서 눈물을 짓는 행동이 나온 거지. 그 행위가 나온 거지. 내가 절망적 상황이라 너무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겨내볼게. 이런 의미에서 눈물을 짓는 행위가 전혀 아니에요.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은 너무 쉽게 3번을 찾아보실 수가 있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현대 문문이나 시에서도 좀 쉽게 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서 마지막이죠. 16페이지. 고전문학이 나왔어요. 고전문학인데 다른 때보다 좀 쉽게 푸실 수 있었던 게 가는 한시이다 보니까 설명이 이렇게 잘 나와 있고 나는 유명한 시집살이 노래죠. 민요. 그러다 보니 또 쉽습니다. 내용이 특별히 어려울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늘 문제를 먼저 보셔라. 보시면 44번에서 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이 중에 틀린 문장이 있어. 하지만 대부분은 맞으니까 먼저 읽으시면 도움이 되겠죠. 오늘 수업 시간에 정약용의 고시가 조선 후기의 지배층의 횡포와 피지배층의 고난을 드러낸 작품임을 배웠어. 아, 그렇다면 여기는 지금 첫 번째 문장은 틀린 내용이 아니잖아, 절대.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조선 후기의 지배층의 횡포, 그에 따른 피지배층의 고난, 이 내용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걸 먼저 읽어본 친구들은 지배층의 횡포와 피지배층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니까 글을 본문을 읽으면서 매칭을 시킬 수가 있겠지. 이게 지배층을 의미하겠구나. 이게 피지배층을 상징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이 작품에서 황새와 뱀은 백성들을 괴롭히는 지배 세력을 상징을 하고 제비는 지배 세력으로부터 착취를 당하는 백성들을 상징을 한다. 피지배층의 고난은 삶의 터전마저 빼앗기는 절박한 상황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도 백성들은 현실에 굴하지 않는 꿋꿋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을 통해 작가는 당대의 부정적인 현실을 우회적으로 고발하고 있어.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겠구나. 물론 이 중에 아닌 건 있지만 이렇게 추측을 하시면서 좀 이따 내용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넘어가서 시집살이 노래. 시집살이 노래 적절하지 않은 것 보기만 더 볼게요. 시집살이 노래는 고통스러운 시집살이를 하는 아녀자들의 생활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는 민요이다. 이 작품 속의 화자인 여인은 대하기 어려운 시집 식구와 과중한 가사노동으로 인해 힘든 삶을 살고 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여인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기도 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체념하고 있는 태도도 나타나기도 한다. 그랬네요. 본문 보겠습니다. 진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제비 한 마리가 처음 날아와 지지배배 그 소리 그치지 않네. 자, 제비가 지금 화자의 근처로 날아와가지고 뭐라고 막 노래를 합니다. 소리를 합니다. 말하는 뜻을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집 없는 서러움을 호소하는 듯 하다. 화자가 추측을 하는 거죠. 제비가 지금 뭐라고 떠드는 것은 아마 제비가 본인의 집이 없는 서러움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같다. 자, 그러면서 느릅나무, 회나무, 묵어, 구멍이 많은데 어찌하여 그곳에 깃들지 않니? 자, 이거는 화자가 제비에게 물어보는 거야. 화자가 말하기를 느릅나무, 회나무가 오래돼서 묵어가지고 오래되다 보니 그 나무에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데 거기 살면 됐지. 어찌하여 그곳에 깃들지 않니? 그곳에서 살지 않니? 이렇게 말을 했대. 그랬더니 제비가 다시 지저귀며 사람에게 말하는 듯. 자, 제비 그 다음 문장부터는 제비가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느릅나무 구멍은 황새가 와서 구멍 속을 쪼아대고 회나무 구멍은 뱀이 들어와서 뒤진대. 그래서 뭐라는 거야? 결국은 제비가 나는 살 데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지. 결국 이 문장은 지금 제비가 말하게 된 거죠. 제비가 느릅나무 구멍은 황새가 쪼고 회나무 구멍은 뱀이 와서 뒤져서 나는 못 살겠어 라고 말을 했다는 거야. 맞죠? 자, 내용 어려운 거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아까 44번에서 보면은 지금 지배층의 횡포와 피지배층의 고난이다 라고 했어.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제비가 상징하는 건 뭐가 되는 거야? 피지배층이죠. 고통받고 있는 현재 피지배층. 맞죠? 자, 그러면 지금 제비를 괴롭히는 황새라는 놈이 나오고 뱀이라는 놈이 나오죠. 이게 뭐가 되겠어? 이 두 가지가 바로 지배층이거든요. 이렇게 된 거예요. 맞죠? 자, 보겠습니다. 이제 나시 볼게요.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 형님 마중 누가 갈까? 형님 동생 내가 가지.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떻댔까? 여기까지가 지금 사촌 형님에게 물어봐야지 하는 부분을 봐서는 사촌 동생이 시집을 간 사촌 형님이 오랜만에 친정에 놀러를 오니까 형님한테 지금 사촌 언니에게 물어보는 거야. 언니 시집살이 어때?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어때? 얘기 좀 해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즉 여기까지는 지금 동생이 말한 부분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예 그 말 마라. 시집살이 개집살이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누가 말하는 거야? 언니가 말을 하는 거죠. 자, 가 작품과 나 작품의 공통점 이미 드러났죠. 뭐야? 두 사람 이상이 지금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다. 물론 제비입니다만 사람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지금 대화를 통해 내용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보여지고 있어. 자, 언니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 말 마라. 시집살이 개집살이. 자, 아예 딱 대표적으로 시집살이는 개집살이야 라고 얼마나 힘든지 한 단어로 제시를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밭에는 당추 심고 뒷밭에는 고추 심어. 당추도 고추입니다. 고추, 당추 맵다 해도 시집살이는 더 맵더라. 둥글둥글 수박 씻기 밥 담기로 어렵더라. 도리소반 수저 놓기 더 어렵더라. 자, 도리소반 이렇게 테이블이라고 하면 안 되지. 조그마한 밥상인데 동그란 모양 있죠. 동그란 모양이다 보니까 밥 담기도 어렵고 수저 놓기도 어렵대요. 오리 물을 길어다가 심리 방아 찧어다가 뭐 하나 하려고 해도 다 너무 멀어. 그죠? 이미 진이 빠지죠. 9솥에 불을 떼고 12방에 자리 걷고 부잣집인가봐. 식구도 많고 살림도 많고 방도 많아요. 외나무 다리 어렵대야 시아버지 같이 어려우랴. 시아버지가 너무 어렵대. 그 다음 나뭇잎이 푸르대야 시어머니보다 더 푸르랴. 뭐 그런 거 있잖아. 사람이 화가 나면 파르르 떨고 뭔가 그 분노 뭐 약간 이런 거 푸른색하고 좀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너무 무서운 거야. 그죠?
그래서 시아버니 호랑새요, 시어머니는 꾸중새요. 대충 보면은 상징한 그 비유하는 게 의미가 좀 느껴지지 않나요? 호랑새, 꾸중새. 동새 하나는 한림새요. 신우 하나는 뾰족새요. 한림새가 아마 이르는 걸 거야. 지금 계속 고자질하는 거. 그 다음에 신우 하나는 성격이 또 뾰족해. 그래갖고 뾰족새래. 시아지비는 남편의 형이죠. 뾰중새요. 성격이 또 뾰족한가 봐. 여기도. 남편 하나는 아이고 미련새래요. 남편은 이런 거 하나도 몰라주는 미련새래. 자식 하나는 우는 새요. 나 하나만 썩는 셀새. 귀 먹어서 3년이요. 눈 어두워서 3년이요. 말 못해서 3년이요. 많이 들어봤죠? 귀머거리 3년, 뭐 장님 3년, 벙어리 3년 해서 도합 9년을 지내야 좀 시집살이 할만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 석 3년을 살고 나니 그래서 총 9년을 이미 살았더니 백꽃 같던 요네 얼굴 호박꽃이 다 되었네. 나 왕년에 그래도 이뻤는데 다 늙어버렸어. 이렇게 되는 거죠. 3단 같던 요네 머리 비사리 춤이 다 되었네. 3단은 굉장히 매끄럽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머릿결이 내가 굉장히 좋았는데 비사리 춤이 다 되었대. 거기 비사리 춤 설명 나와 있어요. 쌀이나무의 껍질. 보통 여러분들 요즘은 사용을 안 하지만 옛날에 마당을 쓸 때 보면 굉장히 뻣뻣한 나무까지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거를 빗자루로 사용을 했거든. 그게 바로 요거예요. 요걸 가지고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머릿결이 그렇게 고왔는데 아주 윤기가 흘렀는데 이제는 너무나 뻣뻣해졌어.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배곡 같던 요네 손길 이제는 오리발이 다 되었네. 집안일을 하도 많이 해서 물 마를 일이 없다 보니까 오리처럼 팅팅 불었나 봐. 그 다음 열쇠무명 반물치마 눈물씻기 다 젖었네. 반물치마는 이 물색이라는 게 그거거든. 짙은 그 네이비 남색. 그래서 내 그 치마가 눈물 씻느라고 치마 전체가 다 젖었대. 그 다음 두폭 부치 행주 치마. 행주가 두 폭, 보통 폭도 한 30cm 될 거야. 그러니까 그 행주 치마도 앞치마 얘기하는 거죠. 눈 콧물 받기에 다 젖었네. 그러니까 내가 맨날 울고 하니까 울면 콧물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내가 너무 눈물이 많아서 하도 울 일이 많아서 치마와 앞치마도 다 젖었대. 울었던가 말았던가 베갯머리 소 잃었네. 참 여러분들 누워서 베개 비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눈물을 흘리면 베개가 옆에 다 젖죠. 자 그래서 베갯머리에 소를 잃었대. 소는 연못이거든. 하도 울어가지고 베개에 다 젖어서 연못이 만들어졌을 정도래. 그것도 소라고 그것도 연못이라고. 거위 한 쌍 오리 한 쌍 쌍쌍이 이때 들어오네. 거위 한 쌍 오리 한 쌍이 내 눈물 속으로 들어온다. 보통은 거위 한 쌍 오리 한 쌍을 자식들로 비유를 하는 것이 가장 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눈물 속에 결국 그러면서도 자식을 낳고 살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작품이 둘 다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들 고전문학 나오면 굉장히 부담이 많았는데 이렇게만 나오면 땡큐죠. 자 봅시다. 43번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아까 쌤이 이야기를 했죠. 공통점 뭐야? 가 작품에서는 화자와 제비가 대화를 하고 있고 나 작품에서는 언니가 집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사촌 여동생과 사촌 언니의 지금 대화를 통해서 내용이 진행되죠. 자 그래서 정답이 너무 쉽게 2번이죠. 대화 형식을 활용을 하여 현실에 대한 인식을 지금 드러내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의 반어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반어법 두 작품 다 나타나지 않았고요. 맞죠? 3번에 시간의 흐름을 통해 시간의 흐름 특별히 나타났지 않았고 나에서 그것만 나타났다고 봐야 되겠네. 그거 뭐였어? 귀 먹어서 3년이요. 눈 어두워 3년이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내가 이렇게 벌써 9년이 지났다. 뭐 요 정도만 나타났는데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 뭐 역시 아니라고 볼 수 있겠고 가에서 시간의 흐름도 없고요. 자 4번에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 감각적 이미지가 이제 뭐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이미지 이런 거잖아. 근데 그런 것들 일단 나타났다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 가와 나 둘 다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죠. 안 되고요. 5번 자연물의 감정을 이입하여 대상에 대한 안타까움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 대상에 대한 안타까움
자연물의 감정을 이입, 대상에 대한 안타까움 강조. 일단 그 가시를 보시면 제비에게 이제 뭐라 그래, 제비에게 그 피지배층의 의미를 상징을 시켰기 때문에 감정이입이라고 보긴 조금 어려워. 자연물의 감정이입. 근데 대상에 대한 안타까움, 요거는 가능하겠죠. 지금 피지배층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는 건 가능하겠지만, 자연물의 감정을 이입했다? 감정이입은 보통 화자의 마음과 그 자연물의 감정이 동일해야 돼요.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왕방연의 시조 같은 경우에 보시면 고운님 천만길 여의 없고 뭐 그거 있잖아. 그 시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작품에서 보시면 종장에 저 물도 내 안과 같아요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럼 저 물도 울며 밤길 내뒀구나 뭐 여기서 보시면 나도 슬픈데 저 강물도 물도 슬프네 이렇게 해서 너와 내가 감정이 동일해 하는 것이 감정이입이거든. 근데 지금 여기서는 감정이입이 나타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나에서는 아예 해당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뿐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4번에 A에서 E 중에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 황새와 뱀은 백성들을 괴롭히는 지배 세력 맞죠? 제비는 지배 세력으로부터 착취를 당하는 고통을 받는 백성들 맞죠? C. 피지배층의 고난은 삶의 터전마저 빼앗기는 절박한 상황으로 그려지고 있어. 그래서 지금 어디 살 곳이 없고 제비가 그냥 돌아다니고 있어. 그러면서 넷째 줄에 보시면 집 없는 서러움을 호소하는 듯 그랬으니까 삶의 터전을 빼앗긴 거 맞죠? 그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현실에 굴하지 않는 꿋꿋한 모습을 보여. 그런 모습이 나왔나요? 아니죠. 지금 백성들이 이래이래해서 황새 때문에 뱀 때문에 못 살겠어 그런 내용이 나오지. 지금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씩씩하게 살아가겠어 뭐 이런 내용 전혀 없죠. 그래서 정답이 D가 되는 거야. 맞죠? 마지막 2는 작가는 당대의 부정적 현실을 맞죠? 우회적으로 고발하고 있다. 자, 우회적인 거 쌤이 전에 한번 이야기했어. 우의적이랑 똑같다고. 이건 뭐야 결국 반대말이 뭐야? 직설적이 되는 거지. 우회적이고 우의적인 거는 돌려 말하기인 거고. 자, 또 지금 지배층과 피지배층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과 탐관오리라고 직접적으로 꼬집은 것이 아니라 뭐에 대비를 했다? 대응을 했다? 제비는 피지배층, 황새와 뱀은 지배층. 그죠? 그렇게 동물로서 돌려 말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고발하고 있는 거다. 맞는 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아닌 것은 D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일단 문학에서 마지막. 자, 45번.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보기 보세요. 시집살이 노래는 이게 아까 읽었구나. 읽었으니까 넘어갈게요. 바로 본문 들어갈게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기억이 고추, 당추 맵다 해도 시집살이 더 맵더라 이거야. 고추, 당추와 비교를 하여 시집살이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다. 맞다. 고추와 당추가 매운데 시집살이 더 맵다라고 했으니까 더 고통스럽다 뭐 이런 거니까 맞죠. 니은은 오리물을 기르다가 심리방아 찧어다가 자, 오리와 심리를 활용을 하여 감당해야 할 노동이 과중하다. 너무 힘들다. 오리와 심리는 얘들아 2kg와 4kg야. 근데 그거를 물을 들고 얘들아 물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오리 심리 막 이렇게 걷는다고 생각을 해봐. 진짜 힘들죠. 그래서 이 여자로서 감당해야 할 집안 노동이 너무나 과중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맞죠. 3번 디귿에서 호랑새와 꾸중새를 활용을 하여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대하기 힘든 존재, 무섭고 어려운 존재로 표현하고 있는 거 맞죠. 리을에서 백꽃과 호박꽃을 대비하여 초라하게 변한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고 있군. 자, 백꽃처럼 아름답던 나였는데 너무 고생을 해서 호박꽃처럼 늙어버렸어 뭐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죠. 5번에 미음에서 거위와 오리에 빗대어 현실에 대응하지 못하고 체념하고 있는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 자, 화자가 지금 자기 자신을 거위와 오리에 빗대었다가 아니라 화자가 하도 옆으로 자면서 울어서 베개가 이렇게 있잖아. 베개를 비고 옆으로 울었더니 여기가 다 젖었어. 맞지? 여기가 지금 젖어서 뭐가 된 거야? 연못, 소가 된 거야.
자, 소가 됐더니 어떻게 되는데 이 안에 거위와 오리가 들어왔다 이 얘기잖아. 쌤이 아까 설명을 했죠. 자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본인이 거위와 오리에 빗대어서 현실에 대응하지 못하고 체념하는 자신이다? 아니죠. 자식이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문학은 다 마무리가 되었겠죠. 다음 타임에 이제 비문학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는데 이제 어차피 우리 다음 주부터는 다시 또 이제 만날 테니까 만나겠지. 자, 꼭 미리 문제를 풀어 놓으시고 나서 지금 이거를 보셔야지 안 풀고 그냥 백지인 상태에서 설명만 들어야지 하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안 됩니다. 미리 여러분들이 풀어 보시고 안 풀리는 문제 왜 안 풀릴까? 이건 어떻게 해석돼야 하는 걸까? 해석해야 하는 걸까? 고민을 해 보신 다음에 강의를 들으셔야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아시죠? 자, 꼭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학 일단 뿅.